그곳엔 희망도 유인되었다. 현실의 균열. 그날 저녁 나는 서울 외곽의 허름한 숙소에서 기사를 정리하다가 한 통의 메시지를 받았다. 형, 연락 끊겼어. 어디 있는지 몰라. 보낸 이는 박민호 가명의 형이었다. 출장 간다더니 그 뒤론 답이 없어요. 나는 그 메시지를 멍하니 바라보며 속으로 물었다. 어떻게 단순한 취업 제안이 이렇게 비극이 될 수 있을까?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말 캄보디아 여행 중이던 민호는 현지에서 유망한 일자리를 제안받았다. 높은 월급, 사무직 근무, 한국 본사와 프로젝트 연계. 한국에선 평범한 조건처럼 보였다. 하지만 그는 이후 연락이 끊겼고 현지 경찰은 그가 고문을 당한 뒤 숨진 채 발견됐다는 발표를 했다. 한 대학생의 죽음은 우리 사회에 전혀 낯설지 않은 문제의 불씨가 되었다. 취업 절벽, 청년 실업, 금융빚, 그리고 벼랑 끝 희망. 이 모든 게 한 사람을 흔들고 또 빼앗아갔다. 나는 이 사건을 취재하기로 했다. 뉴스 속 숫자로만 보이는 피해자 뒤엔 분명 삶이 있었을 테니까. 그 삶의 균열을 좇는 게 기자의 책임이리라. 배경의 고리와 현실의 틈. 청년 취업 절벽과 사기 유혹. 한국의 청년 실업률은 꾸준히 높은 수준이다. 대기업 문은 좁고 중소기업 일자리는 불안정하며 프리랜서나 플랫폼 노동이 늘고 있다. 이런 환경 속에서 해외 취업은 한 줄기 빛처럼 보인다. 특히 동남아 쪽의 한국어 서비스업, 소프트웨어 개발, 마케팅 업무 등을 내세운 해외 제안이 SNS와 취업 카페를 통해 퍼졌다. 한국 본사 관리직, 월 300만 원 이상 같은 문구가 자주 등장했다. 그러나 내부를 들여다보면 실제 조건은 달랐고 계약서는 허점투성이었다. 뉴스 보도에 따르면 2025년 상반기에만 캄보디아에서 한국인 납치 사례가 330건 이상 접수됐다. 이들은 대체로 고수익 해외 근무라는 말에 혹해갔다가 사기 조직에 포획되거나 강제 노동을 강요당했다는 증언이 뒤따랐다. 국제 사기 조직은 스캠 콤파운드 스캠 캄파운드라는 공간을 운영했다. 한국어와 영어 소통이 가능한 보안 요원, 매력적인 인테리어와 복장, CCTV 감시 체계 등으로 구성된 일종의 감옥 사무실이다. 피해자들은 자유가 없고 스마트폰 통제, 감금, 심리적 압박, 고문, 성착취 등이 뒤따랐다. 심지어 일부는 사망했다는 보도도 나왔다. 한국 정부는 외교 경로와 수사 공조를 시도했지만 국경 넘는 범죄 조직의 복잡함 앞에 한계를 드러냈다. 캄보디아 정부는 일부 공소와 수사를 시작했지만 피해자 가족들은 정보통신의 불투명성과 시간의 지연에 답답해했다. 한편 외교 당국은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겠다고 발표했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다. 납치인 신매매 국제 범죄가 얽혀있고 현지 경찰 조직과의 협업에는 행정언어법률적 절차가 얽혀있다. 한국 외교부는 일부 고위 인사를 캄보디아로 파견하고 한국인 실종 신고센터를 설치했지만 현지 사법제도와의 마찰이 있었다. 피해자의 시신 송환이나 사망 원인 규명, 범인 인도 요청 등은 쉽지 않았다. 언론은 분노했고 국민들과 청년층 사이에선 불안감이 퍼졌다. 나도 혹시 혹한 조건 속에 속고 당할 수도 있다는 공포. 정부는 우리를 지켜줄까? 라는 회의감. 이 배경 속에서 나는 민호의 가족, 한국 내 취업 준비생, 외교 관계자, 다시 현지 생존자 증언을 한데 모아 이야기로 풀기로 했다. 인간의 갈등과 변화. 민호의 형, 지훈과의 만남. 처음 만난 날 민호의 형 지훈은 초췌해 보였다. 눈 밑엔 그늘이 진 채 어깨는 처져 있었다. 처음엔 믿고 싶었죠. 동생이 그럴 리 없잖아요. 그는 말을 더듬듯 뱉었다. 나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동생은 어떤 사람인가요? 학교 성적은 중간이었고 아르바이트도 했었죠. 장사는 못했지만 착하다는 말 많이 들었어요. 지우는 동생의 SNS 기록을 보여줬다. 캄보디아로 떠나기 전까지
그는 새로운 시작에 대한 기대를 적어 놓았다. 가족 부담 덜고 싶다. 큰 돈 벌어줄게요. 같은 문장들이 많았다. 그 기대감이 곧 멜로디처럼 변주되었다. 처음엔 웃음과 희망, 나중엔 침묵과 절망. 생존자 미정의 증언. 내가 직접 만난 캄보디아 생존자는 미정이다. 그는 비슷한 경로로 납치되어 6개월간 그 콤파운드에 감금당했다가 탈출했다. 미정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처음엔 믿었어요. 계약서도 받았고 사무실도 괜찮아 보였고. 하지만 입소일자는 꼼꼼히 체크됐고 휴대폰은 압수당했다. 더 무서운 것은 탈락자라 불리는 사람들의 소문이었다. 못 버티는 사람은 벌금을 물게 되거나 폭력으로 조치된다는 얘기가 돌았어요. 그는 어두운 통로를 지나 감시구역을 지나며 창문 없는 방, 굶주림, 폭행의 기억을 떠올렸다. 한밤중에 들려오는 비명, 외부와 차단된 공간, 나는 그 속에 있었다. 지훈도 그 증언을 듣고 얼굴이 창백해졌다. 내 동생도 거기 있었던 거야. 눈물이 터질 듯 했지만 그는 울지 않았다. 증거가 없지만 믿고 싶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든 할 거야. 기자로서의 고민. 취재 도중에도 내부 조직과의 위협적 접촉이 있었다. 내 카메라와 녹음 장비가 위협받고 현지 교민에게 조심하라는 경고가 들어왔다. 현지 경찰과 인터뷰 요청도 수차례 거부되었다. 한밤 호텔 복도에서 나는 전화를 걸었다. 이걸 공개하면 우리 가족도 타격받지 않을까? 그러나 또 다른 목소리가 내 안에서 말했다. 기자로서 진실을 숨길 순 없다. 나는 증언과 자료를 맞대고 각국 외교부 문서를 뒤지며 글줄을 이어나갔다. 진실의 문턱과 절망, 그리고 반전. 시신 발견과 미궁. 뉴스는 발표했다. 민호 씨는 캄보디아 보코르 마운틴 인근에서 고문 후 사망한 채 발견되었다. 하지만 그 발표 이면엔 여러 의문이 있었다. 사체 검사 보고서는 모호했고 공개되지 않은 부분이 많았다. 가족은 시신을 송환하길 원했지만 캄보디아 측은 일부 증거 부실을 이유로 늦장을 택했다. 한국 외교부와 캄보디아 정부 사이에는 미묘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우리 국민 보호하겠다는 선언이 자주 나왔지만 실질적 조치는 제한적이었다. 지우는 기자인 나에게 말했다. 이 기사 부탁해요. 동생의 이름이 욕되지 않게. 누군가 책임을 져야 해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약속할게요. 진실을 알릴게요. 그래서 나는 마지막 퍼즐을 맞췄다. 당국 문서, 현지 증언, 통화 기록, 조직 흐름을 연결했다. 그 결과 충격적인 그림이 드러났다. 사기 조직은 현지 주민이나 외국인 노동자까지 동원해 정보망을 만들었다. 이들은 한국 취업 카페, SNS, 심지어 청년 취업 박람회까지 파고들었다. 가짜 회사법인, 그럴듯한 사무실, 계약서 위조, 인사팀 인터뷰까지 연출해 사람들을 속였다. 그런 뒤엔 감금과 심리적 압박, 금전 착취가 뒤따랐다. 죽음에 이르기까지 조직은 외부 눈을 속이기 위한 위장 작업을 했고 일부 시신 은닉이나 위장도 시도한 정황이 포착되었다. 그러나 반전은 이걸로 끝이 아니었다. 생존자 증언을 종합하니 일부 고위 조직원과 현지 경찰 간 유착 의혹이 있었다. 특정 경찰서가 조직 거점 인근 자료를 외면했다는 진술도 있었다. 압수수색 요청했는데 간부가 막더라는 현지 증언이 있었고 한국 외교부 내부 문건엔 캄보디아 사법체계 한계라는 문구가 반복 등장했다. 진실은 무겁고 균열은 깊었다. 여운의 질문 메시지. 며칠 뒤 나는 지훈과 다시 만났다. 그의 눈가엔 검은 그늘이 여전히 남아있었지만 어느새 결의도 배어 있었다. 더 이상 무고한 사람들이 희생당하면 안 돼요. 그는 작은 메모를 꺼냈다. 이름들, 기록들, 증언들 다 정리해달라고 했다. 기자로서 나는 기사를 냈고 방송사 탐사 보도팀과도 연계했다. 사회적 파장은 컸고 청년 취업 플랫폼 규제 논의,
외교 적대 범죄 대응 강화, SNS 광고 검증 강화 등의 제안이 국회에서 다뤄졌다. 하지만 이 이야기는 끝난 게 아니다. 여전히 수많은 청년들이 해외 고수익 알바 광고에 마음이 흔들린다. 내가 다음 피해자가 될까라는 불안은 여전하다. 내가 이 글을 전하면서 당신에게 묻고 싶다. 우리는 희망이라는 말 하나에 얼마나 많은 사람을 속이고 있나? 한 사람의 꿈이, 한 통의 메시지가, 한 기사의 힘이 어느 정도 무게를 지닐까? 이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다. 아직도 누군가는 같은 유혹 앞에 서 있다. 기회가 희망이라면 희망도 감시가 돼야 한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닿았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